이거는 보시면 저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론사의 논조는 소유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원 주소회사였는데 호박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인수했죠. 그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냥 저 빨간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서울신문이 자사가 보도한 단독 기사를 삭제했다. 호반 대해부 보도 삭제 이후 대주주를 언급한 보도 축소에 이어 단독 보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된 상황에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편집권 침해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라고 우려합니다. 이 호반건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한 10몇 건인가 20몇 건인가를 삭제했어요. 인수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벌어졌던 게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씨가 장관이면 법무부 비판 보도였는데 그거를 그 구성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삭제를 한 거죠. 만약에 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이제 공채 문화가 워낙 강한 데라 각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들이 돌아가면서 대작으로 붙여요. 그거에 대해서 편집국장이 사과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편집국장이 물러나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서울신문이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소유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편집권 침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지금 상당히 보수적인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호박건설에서 인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가장 보수적인 데가 문화일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준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고 조선일보보다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작년 8월 기사예요. 기자협회 창립 58주년 특집을 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이렇게 보시면 기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한겨레신문, KBS,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쭉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신뢰는 조선일보를 별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압도적 1위가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조선일보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그 다음에 MBC 쭉 돼 있는데 여기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거든요. 가장 불신하지만 영향력은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세다. 그 다음에 KBS, 연합. 여기 보시면 한겨레는 거의 유명무실하죠. 경향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신문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조선, 연합, 뭐 SBS, JTBC, 중앙 다 이제 보수적인 쪽으로 뛰어있는 데죠. 그리고 이제 KBS는 이제 어디가 여당이냐, 어디가 정권 잡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다. MBC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사장이 결정되겠죠. 이번 달에.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뭐, 크게 우려사항은 안 생긴 것 같아요. MBC 사장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기사의 품질은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문제 없다라는 것은 아직 구소수죠. 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형별 심각성, SNS에 올라온 내용 그대로 밝혀서 쓰는 기사, 선정적이거나 흥미있는 기사, 이래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짧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쓴 어뷰징 기사. 어뷰징 기사라는 건요, 그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거를 계속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예컨대 뭐 BTS 소속사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하면 BTS를 키워드로 하고 하이브로 키워드로 한 기사를 한 언론사가 20개, 30개 쓰거든요. 그걸 이제 어뷰징 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페이스북보다 유튜브에서 더 뉴스를 많이 보신다고 얘기했었고요. 보시면 국민들은 동영상 플랫폼이 저널리즘 매체라는 사실을 비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오래다. 현재 우리 사람은 언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못지않게 표현의 책임을 묻는 법적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이 언론중재법이 대표적이다. 언론중재법은 직접 소송의 어려움이나 번거로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하는 중재제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은 반드시 언론중재법에 뭔가 제소가 되면 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언론사로 등록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현행 언론중재법은 막강한 영향력을 보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보도 기능이 있지만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대상이 안 돼요. 심지어 예컨대 KBS나 MBC나 뭐 조선일보나 경향신문이나 거기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뭔가 미비한 규제가 되겠죠. 언론중재법.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에서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개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그 허위 조작 정보를 많이 게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뉴스 리터러시니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뉴스 미디어로 기능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에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고 그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수 있어요.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용어감성이라는 표현, 이게 중요해요, 언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평상시에 쓰는 표현인데,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알아드릴 건데, 일본어투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게 일본어투구나.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구나라고. 보시면, 이제 바꿔야 할 표현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표현이죠. 근데 언론에서 많이 보도합니다. 인건비, 확진자, 사례, 무한폐렴, 운동권, 현대폰 문서제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인건비를 임금으로 바꾸거나, 확진자는 그걸 안 좋은 인상을 주는 표현이잖아요. 환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병이 걸렸다라는 사례로, 케이스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사례라고 표현해주시거든요. 이거는 사건이나 경우로 써야 돼요. 그리고 무한폐렴은 이제 코로나19로 쓰죠. 그리고 운동권이라는 말도 민주유공자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 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하니까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라고 막말을 했죠. 근데 사실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민주운동과 관련하여 희생자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 근데 4.19나 5.18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 제정하여 했고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들한테 뭘 했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 보도를 하죠. 그 왜곡 보도한 거를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비판을 하고,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거 갖고 또 인용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론을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에서 임금은 노동자의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얘기죠. 인건비의 말에는 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비용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임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자체가 인건비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기계의 부품으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은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자존심이고, 내 얼굴 귀하면 남의 얼굴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요구 감수성이에요. 이것도 아베 총리가 이제 죽었을 때 나온 얘기인데,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외교부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베가 뭐라 그러냐면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용호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위안부 소멸상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공식 명칭이 위안부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그 낙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호모, 시기 이런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이런 것도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표준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칼럼을 쓰는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칼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쓸 줄 알아야지 제대로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쓰는 건데 그 칼럼을 쓸 때조차 우리가 용어를 아무 용어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잘 틀리는 표현들. 자, 영어투 해부 때문에 가지다라는 표현을 쓰죠. 생각을 가지다, 기자회견을 가지다. 뭐 이런 틀린 표현입니다. 그 해부 그대로 동사 번역해서 그런 거고 오브라는 말 때문에 뭐뭐와의 범죄와의 전쟁 틀린 표현이에요. 범죄와 전쟁이라는 거. 의자는 뭐냐면 간접적 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태원이 있어야 돼요. 와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법에. 그러니까 뭐뭐와의, 뭐뭐과의 이런 말을 쓰면 안 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그것 때문에 그것이라는 표현을 막 써요. 이거 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생략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 조심하시고 because 때문에 뭐라 쓰냐면 이게 때문에라는 말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라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접속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생각을 하다, 생각 가지다는 말 헷갈리고 인터뷰를 하다, 인터뷰를 가지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뭐와 뭐뭐 가로해야 되고 지시대명사 그거는 생략해야 된다. 이거는 이 때문이라는 말을 쓰든지 뭘 써야지 얘만 단독으로 쓸 수 없거든요. 때문에는 일본어 표현은 제가 나중에 드릴 텐데 출시라는 표현이 일본어트라는 걸 알고 계신 분 계시죠? 장고, 납득 다 일본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뭘로 바꿔야 되냐? 출시는 발매, 장고는 자네, 납득은 이해 또는 수긍으로 써야 됩니다. 납득이 안 가네? 이걸 쓰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 수긍할 수가 없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고 출시라는 말 엄청 많이 쓰죠. 쓰면 안 됩니다. 발매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일본어 싫어하는데 일본어를 쓰고 있죠. 일제 식민을 시대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한 피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틀리는 표현이에요. 또 틀리다하고 다르다는 다릅니다. 틀리는 거는 맞다 틀리다죠. 다르다는 같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랑 나랑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점입가격은 점점 들어갈수록 경치가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점입가격을 예컨대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전당대회 기구 워낙 많이 하니까 국내의 전당대회가 갈수록 개판이어서 점입가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틀린 표현이죠. 갈수록 태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잘못된 표현. 점입가격은 좋은 뜻을 써야 돼요. 긍정적인 모습.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저희한테도 많이 쓰잖아요. 뭐뭐예요. 내 생각은 뭐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은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8천 명은 틀렸어요. 그 7명에서 8천 사이에요. 7천 명에서 8천 명 쓰고 있으면 7천에서 8천 써야 돼요. 뒤에 명장을 이렇게 빼주고 공통되니까. 한국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한국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리나라라 부르면 돼야지. 그죠? 그래갖고 언론에서 한국 경제, 한경제, 뭐
한국 뭐 이렇게 한 거 다 그거를 객관화시키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거는 그때 우리말 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체이탈 같은 표현이에요. 지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면 한국 사람을 비판하면서 지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한국이 어쩌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을 써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는 우리 정부라고 표현을 써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단어광역시 이거 보도자료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줄임말이 광역시래요. 여기 특별 쓰고 광역시 써야 됩니다. 겹치지 않잖아요. 야, 특격시 아니잖아요. 협회단체인데 이것도 협단체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할 표현이고 위중증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틀린 표현입니다. 위중하고 중증을 합친 말인데 여기 지금 제가 쓸 데가 없어서 표현을 못하는데 이걸 위중하고 중증의 같은 위중증이라는 말도 없어요. 위중, 그다음에 중증 공통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중이 같아요 가운데. 근데 그게 같다고 해서 이렇게 줄여서 쓰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난이도는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난도라 써야 되죠. 어려운 정도. 난도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향신문 다닐 때는 소매라는 말을 못 썼어요. 도매, 소매 이렇게 소매 작은 숫자를 쓰는데 삼매라고 했어요. 삼매. 퍼뜨린다고. 도매는 모으는 거고 삼매는 퍼뜨린다고. 그러니까 도삼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소매도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입니다. 이건 용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민영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기업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소유하고 있죠. 그게 백성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민영화죠. 우리가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면 재벌한테 공기업을 넘겨주는 걸 민영화라는 표현을 써요. 왜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뭔가 좋아 보이죠. 국민한테 나눠준다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유화 또는 사형화 시킨 거죠.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보장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라면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표현에 자꾸 섞지 마시고 이거는 자꾸 이런 말을 잘 만들어야 애들이 민영화라는 표현 민간주도 성장? 저거 재벌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영화는 사유화다. 민간주도 성장이 아니고 재벌주도 성장을 얘기한다.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에서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법치하고 주법의 차이가 납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자꾸 반법치 뭐 이렇게 갖고 그거를 때려잡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노조에 대해서. 법치는 뭐냐면 법법자의 다스린 치자거든요. 법으로 다스린다. 그의 반대말은 뭐냐면 인치예요. 사람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법치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좀 보시면 여기 제일 끝에 나오죠. 법치주의란 선거를 뽑은 국민대표 기관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지 임명된 행정부 공무원들이 만든 모르는 게 아니다. 그 법으로서만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였잖아요. 왕의 말이 법이었는데 그게 인치고 법치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 국민의 그 권리도 침해할 수 없고 국민에게 그 부담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거든요. 준법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법하고 법치를 자꾸 혼용을 쓰는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찰국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이따 썼을 때 기사하고 칼럼의 차이. 기사는 설명문과 유사, 정보 전달의 목적이다. 칼럼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논설문하고 칼럼 같다는 생각하시고 설명문하고 기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철저한데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핵심이 맨 앞에 있어요. 왜냐?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신문은 지면에 한계가 있고 방송은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주구장창 길게 쓸 수가 없어요.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일 뒤에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중요한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근데 칼럼은 그렇게 아니죠. 쌍같이 있습니다. 맨 앞에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논점을 명확하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또 다시 한번 핵심 제시합니다. 쌍같입니다. 그러니까 기사하고 칼럼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두 갈씨가 三갈씨. 그리고 논지하고 논고에 철저해야 되죠. 논지는 내가 주장하는 게 뭔지, 논고는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칼럼 쓰실 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내용을 맨 앞에 제시한다.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수록 기회 배치한다. 육하 원칙에 맞춰 상세히 설명한다.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은 아니죠. 칼럼. 문제 제기는 논점이 명확하다. 그 다음에 이런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고를 제시한다. 두세 개 정도.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제시해라. 그것도 아주 탄탄한 글이 되겠죠. 결론. 결론은 주장을 요약하고 논지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쭉 있어요. 이건 나중에 그 칼럼 쓰실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저번 주에 한 것까지 해갖고 결론이 뭐냐. 이거 기억해 주죠. 매체명 기자님 꼭 확인해 주죠. 그러니까 매체명 확인하자. 포털 메인 뉴스 보지 말자.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매체명 봤는데 한결에 정양 대신이다 그러면 진보적이구나. 조중독 나머지 행동대로 왜 다른 데다 보수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 신문 중에서 오마이뉴스하고 최근에 생긴 신문로 민들레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진보적인 그 논점이 많이 풍기고, 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자협회고, 언론노조에서 발행하는 비디오도 진보적인 겁니다. 근데 걔네들 뉴스를 거의 아시니까 이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와 보수는 나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파는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은 진보다. 미래는 보수다.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진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이제 보수적입니다. 지상파 중에 SBS는 쭉 보수다. 그러니까 얘는 쭉 보수니까 보수적인, 보수에 내가 가깝다 그러면 SBS 뉴스를 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종편을 보시거나. 그러니까 제가 참고한 게 이렇습니다. 자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그 인분 강의하고 심화 강의 두 번 했었거든요. 세종에서. 그때 이제 그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서 좀 다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만 몇 개 모았어요. 지하철 무인중차로 눈치 보는 분. 요번 기사인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거의 꼴찌죠. 경제협력 대회가 이기고 OECD 평균 13.5%인데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는 38.9%입니다. 3배죠. 그러니까 노인 3중 1명은 빈곤이라는 절벽에 맞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 빈곤층은 아니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임차를 나이를 70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면, 지하철을 어르신들이 탄다고 지하철 적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타든 안 타든 무조건 지하철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예요. 그거를 떠넘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년층이 돈을 안 내고 요금을 안 내고 하니까 니네들이라도 더 요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틀어서 봐야 됩니다. 언론을 볼 때. 자,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고갈돼도 괜찮아요. 고갈돼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적립식이 있고 적립 방식이 있고 부가 방식이 있어요. 적립 방식은 뭐냐면 그동안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연금 수급자한테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가식은 뭐냐? 그해 연금 걷잖아요. 연금 보험료를. 그해 버는 걸로 그해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부가 방식이에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해요. 선진국들. 독일도 그렇게 하고. 독일은 언제부터? 50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고갈될 것 같으면 불안하고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벌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을 가입해라. 아니면 금융 지주 자회사인 은행들한테 은행들의 개인연금을 가입하라. 이런 거를 계속 이걸 압박을 줍니다. 중남미에서 실제로 이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금융연금.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노년층하고 장년층하고 청년층하고 갈등을 유발하죠. 내가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의 그걸 내가 돈을 다 대주고 그런데 나는 죽어서 하나도 못 받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정연금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말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있잖아요. 근데 그 연금들은 다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한 해 수조 원씩.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그해 예컨대 올해 2023년에 올해 50조를 거뒀을 것 같다. 건강보험료로. 그러면 정부가 국고에서 20%인 10조 원을 매해 납부를 해야 돼요.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법도 바꾸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여기 청년층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십시오. 제가 그런 거를 제가 제 칼럼을 쓰고 나서 이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이 시민 언론 민들레였나? 거기가 어디요? 그 다음에 연금 이력 그러면 항상 돈을 더 내고 나중에 받자 아니면 덜 받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노후 보장입니다. 노후 보장 얘기는 쏙 빠져요, 항상. 그러니까 노후 보장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얼마나 소득 대체를 해줄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논의는 보통 그 논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낼 것이냐, 아니면 더 나중에 받을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후소득 보장 방향, 재분배라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불가능한 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연금도 국민연금도 이제 재분배 기능이 있죠. 소득 재분배. 세금이 뭐냐면 예컨대 세금은 누진세잖아요.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 더 많이 내요.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안 내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급여소득자의 40%는 세금을 한 번도 안 냅니다. 그리고 80% 넘는 사람들이 10만 원도 안 내요. 1년에. 그 나머지는 뭐냐? 다 이제 그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는 거고, 0.1%의 사람이 세금이 20%인가를 담당하고 있어요. 난방비를 올린다, 가스비를 올린다, 그러면, 그래야 저를 생각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적자 보고 해, 공기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넣는데, 그 세금을 누가 냅니까?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되죠. 난방비를 도담사를 그대로 떠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연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틀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데요. 노인들의 빈곤율이 낮아서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초연금은 노인수당을 바꿔야 된다. 연금은 뭐냐면 내가 내고 나한테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건 노인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노인수당, 기초연금 언제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면 못 받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주면 그 헌법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이에요. 국민연금 안 주면. 그러니까 보시면 기초연금은 또 문제가 뭐냐. 한 번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게 된다. 통계적으로 부자 노인들이 가난한 노인들보다 더 못한다. 전국 남녀 평균 수명이 82.5세였는데
소득 상위 20%는 85.1세이고 하위 20%는 78.6세라고 보겠다고 했죠.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득 재구별입니다. 어긋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빨리 얘기를 하니까. 보시면 나중에 이제 기초연금의 권리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노인수당이다. 정치적으로 결정됐을 때 절대로 막론의 운동이 아니어서 수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연금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수당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명칭을. 그 무임승차라는 개념도 그것도 이제 무임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러면 괜히 뭔가 공짜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 의무교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헌법을 바꿔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무임승차도 그냥 의무승차 한다거나 교통이동권을 보장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교통이동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그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노인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보시면 보세요. 개인은 성인 진단증은 마이너스 9조 2천원, 고소득층 마이너스 1조 2천원이잖아요. 그 성인 진단증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고소득층 숫자가 상위 10%가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한테 2조 2천원 깎아주면서 상위 10%한테 1조 2천원을 깎아준 거죠.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2조 4천원, 대기업 4조 1천원. 90%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기업은 10%밖에 안 되는데 4조 1천원을 깎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52만 남는 되나? 그러니까 별로 안 돼요. 거기서 깎아준다고 했다. 결국은 부자 감세가 맞다. 그런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이거 13조 감세로 뭐 성장 뒷받침. 감세한다고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감세했다가 잘린 사람 있죠. 영국 총리. 역사상 가장 빨리 잘린 감세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세고세율 45%가 적용되는 이유는 전체 서민의 1%인 50만 명을 불과하는 이 블록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엄청나다. 이런 거를 자르려다가 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감세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부추긴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와이노비스가 윤석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낙수 효과에서 떨어지면 뭐 반항오라고 그러는데 하나 떨어지는 거 없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IRA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 중에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전기차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본토에 있는 땅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 얘기 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 빠지니까 우리나라 차가 덜 팔리겠구나. 이런 얘기만 나오죠.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대기업 법인세 최저세율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서 안 됐던 거죠. 15%를. 세금 회피를 하는 부유층 대기업의 국세청의 증세 강에 약 4,200억 달러를 증세한다고 했어요. 4,200억 달러는 얼마입니까? 430조, 4조가 되죠. 증세를 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기 좋아하는 미국을 이런 건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낙수 효과 봤잖아요.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를 잘하고 많이 해갖고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이게 효과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맨날 바꿔요. 법인세 청구소득 인하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론할 수 없는 경험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세 효과에 대한 입장이 지난 20년간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들은 법인세 감세 효과가 없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감정부가 있다. 이렇게 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미국이 대집체를 극복하는 2009년에서 2010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이후죠. 소득 증가분의 91%가 상위 1%에 집중됐다는 점을 밝혀낸다. 단 1%가 경급 회복 과정에 독식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불황은 불평등을 키운다. 불황은 불평등을 키운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등한 거를 조금이라도 낚여주려면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아까 보셨듯이. 이것만 보실게요. 제가 엑기지 하나 좀 있다. 호통치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지닌 좌절감과 열등감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호통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